여야가 모레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3과 중3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교육부에 5월 초에는 국민에게 등교 시기를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사퇴 나흘 만에 제명했습니다.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이 사퇴 공증을 받은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곳임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 위기가 남북협력의 기회라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 김봉현 씨의 수첩 9권이 확보됐지만 평소 김 씨가 말한 대로 로비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관계 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야가 모레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도 4조 원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전 국민들 손에 재난지원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법도 발의됐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여야가 모레 본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로 늘어난 소요 예산 4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원은 공무원 연가 보상비 등을 삭감해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에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2인 기준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부터는 모두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은 지급 전이나 후 관계없이 전액 또는 부분 기부 모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엔 3개월 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 등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이견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은 한 사람당 3만 원어치 해당하는 농산물도 받게 됩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무상급식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 예산을 돌려서 직접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도 포함됐지만 현물로 줄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홍혜영 기자가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캐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감자가 널려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도 해봤지만 캐놓은 감자엔 싹이 자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둔 가정에 배추나 감자, 양파 같은 농산물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개학 연기로 안 쓰고 남은 무상급식비에서 충당합니다. 학생 1인당 3만 원어치씩 한두 차례에 걸쳐주며 학생 수만큼 받게 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 쿠폰이나 농축수산물 전문 매장 쿠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자체 8곳의 학생 364만 명에게 지원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지난 3월, 4월 약간 2개월군 내에서 이 무상급식비가 현재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각 가정의 식재료 부담도 덜고 농가 피해도 줄이자는 취지지만 우려도 제기됩니다. 모든 게 다 탄성은 없죠. 20%는 반대도 할 뿐만 아니라 가져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정부와 여당은 향후 축산물이나 수산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00일이 됩니다. 다행히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내외로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재확진 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20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A씨와 함께 사는 부모도 확진됐지만 아직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느 부분이 먼저 증상 발현이 됐으며 어디에 감염 동결됐는지는 현재 역학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명 내외로 줄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2주 전 3명에서 지난주 6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구에선 80대 여성이 사후 첫 코로나 재양성 판정을 받는 등 재양성 환자도 268명에 달합니다. 재양성도 일정 비율을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전파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조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의정부 성모병원 사례의 약 30%, 예천군 사례의 약 36%가 확진 당시 증상이 없었을 정도로 무증상 감염도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어도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인 유행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정부는 이제 그동안 가장 고민이 컸던 개학도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 11일 진학 대상인 중3, 고3부터 개학을 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가까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학부모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5월에 너무 멀어요. 엄마들도 힘들고 그동안 애들도 집에서 힘들고. 등교 시기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복도 동복 맞췄는데 입기도 전에 하복 맞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부터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내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등교 개학 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중대본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등을 최종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5일 이전에 등교 시기를 발표합니다.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저희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급식 등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첫 등교 시점으로 다음 달 11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등교를 하더라도 학년별로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 수만 보면 확실히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 몸속에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지, 더 나아가 2차 대유행 가능성은 없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의료계에서는 그러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이 항체 검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진단 검사와는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이 코로나19 이 항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 이후에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항체 검사는요,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조사해서 코로나19에 걸렸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염됐다가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반면 진단검사는요, 이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항체 검사와 진단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겠는데 정부가 이 항체 검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연구하는 목적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된 건지 표본 조사를 통해서 그 규모를 파악하려는 겁니다.
방역 지침을 완화할지 아니면 강화할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이 주민 13%가 이미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와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같은 이유로 유럽에서도 이 항체 검사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독일은요, 이 다음 달 전국 150개 지역에서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다음 달에 15만 명에 대한 전국 단위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도 조만간 2만 5천 명을 검사하고 올해 30만 명까지 검사를 해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항체가 있다는 일종의 신분증도 만들어준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 많으면 예. 그 지역 사회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검사 같기도 한데 왜 문제가 있다고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문제는요. 다만 검사를 해서 이 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있다고 나와도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자, 아직은요, 이 코로나19 항체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 중이기 때문인데요. 예. 자, WHO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HO에서 과연 항체가 있는 사람이 면역이 생기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항체 검사가 100% 나왔다고 해서 그게 100% 면역력이 있다고 볼 수는 현재로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직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정서류 작업을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야당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여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직후 오 전 시장 측과 피해자 측은 4월 말 사퇴 등을 담은 공증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공증 작업을 한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법률사무소의 후신으로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이고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곳 출신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오거돈 시장을 아웃시키고 민주당이랑 이쪽을 살리자는 큰 그림 하에 이게 진행된. 또 성추행 사건 대응을 맡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은 2012년 대선 직전 6개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TV조선은 성폭력 상담소와 소장, 법무법인 부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법무법인 부산의 공증은 순전히 우연이라며 그렇게 연결하는 건 무리한 억측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찰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고 정치권의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을 제명하고 파문이 여권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통합당은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며 여권 개입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 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몰랐다라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이 공증을 받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가 오 전 시장 캠프 인재영입 위원장 출신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사위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성추문 진상조사팀을 꾸려 내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닷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해찬 대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의혹 제기엔 선을 그었습니다.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선
의혹 제기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오전 시장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소명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났던 4.27 판문점 회담 2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부터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동해 북부선 운행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27 기념일에도 북한 측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라며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코로나 공동 대처부터 기후 환경 공동 대응까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혀 최근 높아진 국정 지지도를 발판으로 교착 상태인 남북 대화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1967년 노선이 끊긴 동해 북부선 운행 재추진을 약속했고 동해 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부터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이제 총선 끝난 지 열흘이 막 지났는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을 바꾸고 책임 총리제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아직은 개인 의견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총선 전 야당이 개헌 저지선 확보를 호소했던 상황과 연결돼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압승 후 여당 당권 주자 중 개헌 주장은 처음 나왔습니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개헌을 하기 위해선 정의당 6석과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해 무소속과 야당에서 11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당선인도 협치보단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180석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주신 이유는 속도감 있게 실천적 대안들을 만들어라 라는 데 우선 방점이 있는.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정쟁이 될 사안은 당분간 거론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당 안팎에선 개헌을 한다면 가장 힘있는 1년차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라며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꼼수로 개헌 얘기를 불쑥 꺼내는 것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발 자중하고 겸손하십시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는데 먼저 총선 당선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총선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통합당 3선 당선인들은 당선인 의견 취합이 먼저라며 전국위원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당선자 대회를 먼저 개최한 후에 전국위를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당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 3선 당선인 15명 중 11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10명이 전국위 연기에 동의했습니다.
참석자 중에선 하태경 의원이 뒷북 정치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5선이 되는 정진석 의원은 지금은 협조하고 협력할 때라며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찬반 입장이 갈리자 신대철 원내대표는 일정 변경은 어렵다며 전국위에 앞서 당선인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당선자 총회를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2016년엔 김용태 혁신위원장 선임을 위한 전국위가 소집됐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내일 당선인 총회에 이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잇따라 열리면서 비대위 전환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에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3개월 만에 다시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오늘도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했는데 법원 앞에선 사죄를 요구하는 상복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광주지방 법원 앞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오늘도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이 3시간 넘게 이어지자 조일기도 했습니다. 재판 도중 방청객이 사죄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경찰관들이 만든 통제선 사이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부 시민은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고 5월 단체와 유족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상복 시위를 벌였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영령들하고 또 광주 시민들한테 정말 사죄를 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6월 1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군 내부가 떠들썩합니다. 퇴직을 하며 왜 기밀을 들고 나간 건가? 또 왜 예정된 시기보다 퇴직은 앞당긴 건가? 의문이 꼬리를 무는데 퇴직 후 민간 업체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서울 소재 대학연구소에 임용된 A씨는 퇴직 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과 국정원은 A씨가 핵심 연구자료 68만 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참고용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연구소 측은 민간인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한 60여 명 중 비슷한 혐의를 받는 건 2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퇴직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민간업체 3년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퇴직이란 지적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 퇴사를 한 부분은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9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포 천무,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 우리 군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엄중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 기술보호 전 과정을 다시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했지만 군사 기밀이 민간 기업 등으로 유출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급 기사인 조혜연 9단을 1년여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늘 스토킹범의 구속이 피해자에게 큰 안도를 주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 리포트 보시고 스토킹 처벌의 한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사복을 입은 형사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경찰들이 곧바로 남성의 팔을 붙잡아 체포합니다. 40대 남성 전모 씨가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의 바둑학원에서 행패를 부리다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정 씨의 괴롭힘은 지난해 4월 조 씨가 바둑학원 문을 연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바둑 아카데미를 연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는 글뿐만 아니라 성적 욕설이 담긴 낙서를 남겼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일부 수강생들은 학원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아득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딴 마음을 품으면 금방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조 씨는 지난 17일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임의동행에서 조사받은 당일에도 또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어젯밤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그런데 구속되기 전 이 스토킹범은 경찰 신고를 당하고도 되려 5만 원이면 돼라고 물으면서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고작 벌금 5만 원 처벌 정도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스토킹 범죄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가해자 정 씨에게 스토킹은 5만 원짜리 행동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막 야, 5만 원이면 되냐? 5만 원 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비참해서 경찰에 신고당해도 벌금 5만 원 내고 풀려나기를 한 달 새 8차례. 정 씨는 되려 당당하게 조 씨를 괴롭혔습니다. 1시간 동안 소리를 고함을 질렀어요. 저를 욕을 하면서 너 당장 놔!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쳐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발생 전에는 피해자가 아무리 공포를 느껴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폭행이 됐든 협박이 됐든 범죄라든가 그에 준하는 형태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예방하기 위한 건데 스토킹 자체만으로는 좀 근거가 미약하다고.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남도 아닌 남편에게 스토킹 당해 살해당한 여성도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 공범인 공익요원 강모 씨도 과거 7년 동안 옛 담임교사를 스토킹하다 딸까지 살해 모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배우 양금석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2016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3년 전에도 스토킹을 했었는데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는 한 외국인이 비행기까지 따라 타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Twice, sometimes comes there for a photo shooting. 한 30대 여성은 가수 김민종 씨를 집 앞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입건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스토킹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4건. 법무부가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해 범죄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조금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기준과 범위를 아직도 정하지 못한 사이 스토킹 범죄는 5년 새 2배 급증했고 피해자들은 오늘도 공포에 떱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용의 차량을 쫓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사고를 낸 경찰관을 입건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후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 4년 전 바뀐 규정을 잘 몰랐던 거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 앞부분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순찰차도 운전석이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SUV 승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과 SUV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순찰차는 건너편 도로에 신고 접수된 택시가 보이자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앞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위반하고 간 거예요. 사고가 나자 관할 경찰서는 신호 위반을 한 경찰관을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먼저 조사를 진행한 다음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016년 개정된 경찰청 내부 규정인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사고를 낸 경찰관을 입건부터 했지만 개정 후에는 긴급성, 정당성 등 5가지 상황을 우선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바뀐 규정을 잘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추격을 받던 택시기사는 다른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경북 안동 산불로 축구장 1,100개 면적의 산림이 탔습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 주변에서 발견된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서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불에 탄 소나무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나뭇가지는 아예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숲은 아직도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불에 탄 소나무 토막은 여기저기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재들은 이렇게 땅에 쌓여 있습니다. 안동 산불 피해 면적은 임야 800헥타르, 축구장 1,100개에 이릅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주택 4채와 비닐하우스 4동, 창고와 축사도 각각 3동이 불탔습니다. 불줄기가 막바로 저까지 뻗쳐버려요. 구름같이 싹 지나가요. 불이 절로 넘어가는데 2초도 안 걸렸어요. 사흘 만에 산불을 진화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마을이나 경작지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등산이나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 실화나 쓰레기 불법 소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산나물 채취도 있고 쓰레기 소각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합동으로 수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CCTV 5대에 포착된 당시 통행 차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제법 익숙해진 문구죠. 그런데 유기견을 분양받으러 갔다가 일반견 구매를 요구받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 이 소비자탐사대 김아림 기자가 이들을 포착했습니다. 다양한 유기견을 분양한다고 광고한 한 사설 동물보호소. 분양문의 전화를 하자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보호소죠? 말티즈 있나요? 직접 가봤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홈페이지에 올린 강아지들은 없고 다른 애들은 입양이 된 거예요. 대부분 성견들. 성견료도 상관없으시죠. 성견이 있어도. 그럼 애기들은 없고요. 그런데 그마저 성격이 나쁘다거나 더 커진다는 둥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의 단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일반견 분양을 유도합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이렇게 나이 많은 애들 그런 게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견을 데려와서 원주민한테 맞게 호텔을 만들어주는 체제입니다. 역시 인터넷 광고를 한 다른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1층엔 일반견만 보이고 분양해준다던 유기견은 2층 좁은 곳에 모아놨습니다. 판매운 개와 유기견은 주거 환경부터 달라 보이는데 이번에도 유기견은 대형견 한 마리만 빼고 분양됐다고 말합니다. 강아지 친구들은 좀 이렇게 샤크인 친구 같으신 분 없어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입양 완료를 올려야 돼요. 일부 사설보호소가 유기견 분양을 미끼로 걸고 일반견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30분 만에 나갔대요, 유기견이. 동물원도 아닌데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과 사설보호소로 나뉩니다. 그런데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애견숍에서 사설보호소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유기견들을 약간 미끼로 하는 것처럼 일반 분양 사유랑 똑같이 분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일반견을 즉석 입양한 경우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엉터리 혈통소와 함께 분양된 경우도 있었고 헌신농장이지 뭐 혈통소를 발행해서 주는 개와 그냥 주는 개와 가격이 틀려요. 저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6번 정도를 계속 토를 하더라고요. 유기견을 앞세운 꼼수 상수리 판치지만 관련 규제는 없는 현실. 동물보호법상 규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파양받아가지고 이걸 영업으로 하는 걸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부 사설보호소들의 장사 속에 소비자 권리뿐 아니라 미끼가 된 유기견들의 동물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4달 동안 도주하다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을 검거하며 업무 수첩 2건을 확보했는데 관련된 회사와의 자금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정관계 로비 관련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체포 당시 경찰은 은신처에서 현금 4억여 원과 함께 업무수첩 2건을 압수했습니다. 2건 중 하나엔 법인 이름과 지분관계, 입출금 내역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인사나 로비 대상으로 보이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수첩이나 비밀 장부 존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된 다른 수첩엔 김 전 회장의 메모 습관을 뒷받침하는 성경 필사 흔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김 회장은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교회로 가거나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가도 주말 예배를 위해 귀국하는 기행을 보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금융당국의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이렇게 라임 사태 배우로 지목됐던 김봉현 전 회장은 구속됐습니다만 아직 붙잡히지 않은 또 다른 김 회장들이 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모 회장 등인데 회사 돈을 빼돌려 속칭 깡통 기업으로 만드는 기업 사냥꾼 수법이 판박이처럼 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인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돈을 ATM처럼 사용하며 80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리드. 실소유주인 김모 회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리드에 5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다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드 경영진은 공판 과정에서 회사 경영은 김 회장과 상의 후에 진행한다는 각서가 존재했고 충성 맹세 요구까지 들어본 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판박이었습니다. 수원 여객 횡령 사건처럼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임으로부터 2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유입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사는 필리핀 리조트 인수에서부터 서울 오피스텔 개발, 경기도 전원마을 등 사업을 벌였지만 대부분 투자금 회수 불능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 역시 자금 횡령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2명의 김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수출 산업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방위로 충격이 번지고 있는데 특히 2분기는 실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LNG 운반선 발주는 제로, 해양 플랜트는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조 원 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수주 절벽에 따른 조선업계 위기감은 커져만 갑니다. 금융위기 당시 수주가 급감하고 또 선주로부터의 인도 지원, 또 납기 연장, 계약 취소 요구가 증가했으며 기아차는 소아리와 광주 공장을 재휴업하고 현대차는 트럭 포터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수출 부진 탓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다음 달 경기 전망은 역대 최악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부진은 포스코 등 철강업계 실적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생산만 해가지고 회사가 재고를 쌓아놓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유업계 4개사의 1분기 합산 적자는 3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S-오일은 1976년 창사 이래 최대인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출망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산업들이 특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의 현재 고용 사정 역시 악화될 것으로. 코로나 충격에 빠진 국내 산업계에 치료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국제 유가 문제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원유를 저장할 탱크가 부족할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저장할 곳은 없고 사가는 사람도 없으니 돈을 주고서라도 원유를 팔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국제 유가 관련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16%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선 2.7% 상승했지만 아시아에선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의 원유 저장고 용량이 3-4주 이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원유 생산 능력이 한 100 정도 되면 지금 수요가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유조선이 와도 지금 이제 탱크에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원유 선물 ETN 상품들은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괴리율이 최대 900%대까지 벌어지며 거래가 중단됐던 원유 레버리지 상품들은 장이 열리자마자 2에서 60%씩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4개 종목에서만 오늘 하루 시가총액 1,544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폭락한 이들 상품들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또다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주 유가 파생 상품의 소비자 경보 최고 등급인 위험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원유 가격이 예측 불허의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원유 파생 상품의 롤러코스터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극우 성향과 돌발 발언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데요. 이 코로나 대응 실패에다가 자신의 두 아들의 수사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더해지면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에 묻히는 관. 마스크와 방호복을 갖춘 이들이 흙을 덮습니다. Eu vi muitos corpos, entendeu? Também suspeito de Covid na parte, no subsolo do hospital.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3천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4,300명에 달합니다. 희생자가 늘고 있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가벼운 독감,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보건당국 권고를 무시하고 거리에 나가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70% vai ser contaminado. Não adianta, se não for hoje, vai semana que vem ou mês que vem. É uma realidade. 전직 보건장관 3명은 코로나 사태 부실 대응을 이유로 대통령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장관을 경질한 데 이어 경제장관도 교체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각각 시의원과 하원의원인 두 아들이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자 연방경찰청장을 축출하려 했습니다. Seguirei no combate à corrupção, às organizações criminosas
e no trabalho para a redução da criminalidade. 대통령이 아들 수사에 간섭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던졌고 보우소나로 탄핵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국내 아이돌 그룹이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오프라인 공연이 불가한 상황에서 온라인 콘서트가 인기를 끌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3D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한 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보시죠. 이루라 기자입니다. 입체적인 3D 디지털 기호들이 비처럼 무대 위에 내립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호랑이가 무대 위를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무대가 로마 시대 콜로세움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아이돌 그룹 슈퍼엠의 온라인 전용 콘서트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에 접속한 팬들은 3D 그래픽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에 응원봉과 손피켓을 들고 뜨거운 함성을 보냈습니다. Amazing. That was so good. 109개국 7만 5천여 명이 동시에 참여한 공연에선 관객과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Have you been looking after yourself lately with everything going on? 잘 챙기고 있냐고? 네네네 맞아요. 저는 항상 잘 챙기고 있어요. 앞서 지난주에 200만 명의 접속자가 몰렸던 방탄소년단 공연도 아비방을 들고 공연 즐길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응원봉을 연동해 현장감을 살린 기술로 화제가 됐습니다. K-팝이 온라인 공연을 선점하는 가운데 걸그룹 블랙핑크는 미국의 팝 가수 레이디 가가 신곡에 참여했습니다. K-팝이 또 한 번 새로운 기술로 세계 공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지난 시즌을 9위로 마치고 이 현주엽 감독과 결별한 프로농구 LG가 팀 레전드 조성원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화끈한 공격 농구를 공언한 조 감독을 이다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균 관중 3,400명을 넘는 인기와 달리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LG의 성적. 결국 LG는 팀 레전드 조성원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신장 180cm의 단신에도 엄청난 점프력과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캥거루 슈터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성원 감독. 그 이면에는 매일 새벽 3시 훈련을 시작으로 매일 밤마다 뛰었던 줄넘기 등 지독한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겐 자율 농구를 강조했습니다. 공식 훈련 시간은 1시간 30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운동량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이 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개인 운동을 통해서 색깔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2000-2001 시즌 선수 시절 경기당 팀 평균 100점을 넘긴 LG의 주역답게 화끈한 공격 농구를 다짐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요. 100점을 넣으면 저희가 100점 이상을 넣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예요. 조성원 감독의 명지대 후배이자 LG 농구의 키로 꼽히는 김실에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빠른 농구, 또 뭐 공격적인 농구, 재미있는 농구 모두 다 잡을 수 있도록 시즌 준비 잘 하겠습니다. 목표는 단연 창단 첫 우승. 돌아온 레전드 조성원 감독이 LG의 오래 묵은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미스터 트롯 김호중이 혼신을 다해 부른 고맙소라는 노래입니다. 은사께 바치는 감사가 듣는 이의 가슴까지 적셔놓은 절창이었죠. 늘 무언가에 고마워하면 불안, 분노, 미움, 좌절이 평온과 기쁨, 용서, 희망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시인은 때문이라는 말보다 덕분을 말하고 살았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때문이라고 덮어씌우고 살다가 모든 것이 덕분이 덕이라고 챙긴 날부터 손금 운명성까지 바뀌었다. 한 달 전 영국 런던의 명소들에 이렇게 파란 조명이 켜졌습니다. 왕실과 존슨 총리, 수백만 시민이 일제히 박수를 쳤죠. 코로나 의료진을 응원하는 이 박수 캠페인은 세계 여러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덕분에 캠페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00일이 됩니다. 하루 환자가 이제는 10명 안팎으로 줄어들기까지 가장 큰 공은 물론 의료진들에게 돌아가야 할 겁니다.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도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만 찬사는 당연히 방역당국 자신에게도 돌아가야겠죠. 여러 분야에서 맡은 일을 말없이 해낸 숨은 영웅들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조율하고 지휘한 정부의 공도 작지 않습니다만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은 전문가와 시민의 힘이 함께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 인물로 정은경 본부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는 정 본부장이 솔직함, 침착함, 정중함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선출직 지도자와 비교하며 진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업무 추진비로 단돈 5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전문가 회의를 한 비용입니다. 1시간보다는 더 잔다는 그에게 업무 추진비를 쓸 시간이 언제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서 주인공 의사가 말합니다. 전염병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품위를 잃지 않는 일이며 그 품위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천박한 막말이 득세하고 품위와 신뢰가 실종된 세상에서 품위란 어떤 것인지 코로나19 1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4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덕분에였습니다.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은 보통 이맘때 봄 수준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20도를 훌쩍 넘어서요. 약간 덥게까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역시 뚜렷한 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날이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바람까지 다시 강해질 텐데요.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일교차가 클 텐데요. 서울은 아침에 7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경우는 대구가 8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한 전북 장수도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7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